안녕하세요. 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사 순이익 전년 대비 18.3% 감소를 했고요. 연체율은 0.11%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사가 순이익은 감소하는데 연체율은 올라간다. 상당히 이 건전성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체율이 지금 뭐 1.76%에서 0.11포인트, 그러니까 전년말 대비 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드 채권 연체율은 1.80, 0.12포인트, 신용 판매 채권 연체율은 0.99, 0.10포인트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서민들이 이 카드 론이라고 그러죠. 대출을 좀 단기적으로 생활자금으로 끌어당겨서 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이제 갚는 어떤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경색 국면이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연체율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갚을 여력이 굉장히 지금 빡빡해졌다는 얘기고, 문제는 또 금리입니다. 금리 자체가 이 카드론 지금 한 18%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데, 다음 주 들어서 대부분 카드사에서 한 19%에서 20% 정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카드론 금리만 오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출금리,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주담대 금리도 지금 뭐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 내려가는 어떤 궤적을 보이다가 최근에 한 두 달 연속적으로 동결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금리 부분에서 그래도 좀 유한 이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시중은행 금리, 주담대 금리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03%. 아마 주택담보대출 받기 위해서 창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이 금리 자체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이 느낌을 갖게 되는 건, 지금 기본적인 이 공식적 기준금리 이 비례해서 대출금리도 한 3.8% 정도 내려왔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방문해 보면 4.5%를 맞아야 됩니다. 그만큼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에서 금리가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 은행 얘기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정말 금리가 내려갔구나 라는 어떤 피부적인 느낌이 와닿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게 지금 지표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창구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 자체가 더욱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때, 이거 좀 심각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네 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700점 이하, 평균 금리가 카드론 같은 경우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롯데카드가 거의 뭐 18.02, 그리고 현대카드가 19.32 정도, 거의 뭐 19%에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 역시 뭐 현금 서비스가 뭐 압도적으로 또 뭐 단기적으로 이 돈을 좀 생활자금으로 돌려서 쓰시는 분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19%에서 20%에 이제 육박하는 엄청난 이제 금리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19, 16, 또 뭐 19.15 정도 뭐 이렇게 편차를 보이는 어떤 금리 차이라도, 지금 카드사는 대부분 다음 주부터는 19에서 20%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쪽은 손을 닿지 않는 곳까지 좀 멀리 띄워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20% 수준에서 이제 내려올 생각 거의 못 할 겁니다. 주담대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카드사의 이 수익률 자체가 지금 18.3% 감소했기 때문에 요걸 메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금 서비스, 카드론, 결제성, 리볼빙까지도 뭐 부쩍부쩍 금리 자체를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겠고요. 결제성 지금 리볼빙 평균 금리를 보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2024년 말에서 2025년 7월 말까지 보더라도 뭐 조금씩 올라가는 듯 해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상당히 이 조달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결국에 가서는 은행의 어떤 건전성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의
어떤 디폴트가 올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자기가 쓴 돈을 자기가 벌은 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비 여력 자체가 현격하게 지금 줄어가는 어떤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카드론 금리 자체가 굉장한 어떤 압박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서민들 최후의 선택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은행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이금융권 대출이 막히게 돼버리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다음 달 뭐 돌려막는 식으로 해서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19%에 육박해버리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뭐 엄청난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게요, 뭐 샘플이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고스란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뭐 7, 8억 혹은 5억 정도로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금리는 올라버리면 이건 이제 답이 없는 거라. 거기에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뭐 부더니도 애를 쓰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만큼 금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평균 17%에서 19% 형성되어 있는 이 카드론 금리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라.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야 좀 본인 이 삶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뭐 그냥 너무 손쉽게 그냥 뭐 카드 집어넣고 돈 빼버리면 이거 자기 돈 같이 쓸 수 있는 듯한 그런 착각 속에 빠지니까 다음 달이면 이거 이자 19% 이상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무시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카드사 조달 비용 2%까지 내려왔지만 리볼빙 금리는 소폭 상승하면서 17% 돌파했고요. 이제 700점 이하 저신용자는 다음 주부터 19% 이상을 물어야 하는 그런 참 초고금리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고스란히 이제 주담대 금리의 선제 지표가 돼서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이런 어떤 압박감을 더욱더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기가 주담대 끌어와가지고 고점에 아파트 샀는데 그 아파트가 기대만큼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수직 하강하고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냥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개인 파산이 뭐 도미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값 다시 올라야 된다는데 뭐 올라간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왕좌왕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서 집을 사게 되면 결국에 내가 집을 사서 좋은 것 같지만 내 등 뒤에는 어마무시한 이 빚더미가 딱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뭐 시중은행들 대부분 대출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뭐 등등 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달 연속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딱 내봐도 전달보다 뭐 0.01% 지금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진 거지 이 가계대출 금리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담대 금리는 더 높아졌다. 2달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부채 문제가 어찌 보면 이 부동산 문제, 부동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한 방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신용 문제, 그죠? 카드 문제가 빵 터지면서 주담대 문제까지로 이어지고, 주담대 문제는 결국 집값 문제에서 비롯되니까 집값이 제대로 뭐 고점에 뭐 이 집을 산 사람들은 더 올라줘야 되는데 이제 오를 그런 어떤 이제 시기는 지났습니다. 더 이상 올라갔다가는 한국 경제에 그냥 뽀개집니다. 뽀개져. 결국 이 모든 자금들이 이제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프랑스가 이 지금 부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IMF 거의 뭐 확정됐다라는 그런 썰까지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시간당 얼마나 지금 늘어가는지 아십니까? 숨만 쉬어도 200억씩 늘어나. 와,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긴축 재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은 뭐 계속적인 어떤 이 찬반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고 심각한 재정 위기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경제의 쌍두마차 아닙니까? 근데 지금 프랑스가 IMF 맞게 생겼다니까 지금. 정부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200조입니다. 이거 이자만 지금 갚아내는데 숨만 쉬어도 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당 200억이 늘어난다는 얘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아무리 프랑스가 국채를 찍어내가지고
그 돌려막기식으로 뭔가 좀 딜을 쳐보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게 지금 5,200조에 해당되는 부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 부채 순위로 5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엄청난 경제 강국이라고 불렸던 프랑스도 지금 IMF 때문에 쓰러지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가서는 개인 부채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결국 이민자 들이고 또 실업률 높아지고 경제 안 좋아지니까 개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다 쓴 돈 못 갚게 되니까 연체 터져버리고 금융기관 박살나버리고 결국에 와서는 이거 지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어떤 국가적 비용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5,200조가 된 겁니다. 시간당 200억씩 지금 이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IMF 안 오는 게 다행이지 이게 분명히 100% IMF 맞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우세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뭐가 문제냐? 지금 집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동산 부채가 지금 1,500조에 달할 정도로 1953조라고 그러죠. 거의 가계부채가. 1953년도하고 비슷해 이거. 그 정도로 지금 국가부채가 이 가계부채가 곧 국가부채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뭔가 정상화되는 어떤 모습으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순위 줍집이나 그리고 공공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 접수를 받는 요것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평촌 트리지아입니다. 여기 9월 15일 내일부터 접수를 받게 되는데 공급 금액이 6억대입니다. 6억 9천. 딱 7억 직전에 물려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매물로 한 11억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생각해도 한 4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평촌 사시는 분만 접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전국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연습 삼아서 청약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무순위 청약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덜컥 당첨됐다가 나 돈 없는데 하셔도 계약 취소하시면 됩니다. 계약 취소하셔도 페널티 없습니다. 무순위 줍줍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일단은 뭐 이런 데는 그래도 시세보다 한 3, 4억 정도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석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종에서 나온 또 무순위 줍집이 있죠. 이 4억대 84제곱 30평대인데 여기가 내일 접수일 9월 15일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84제곱이 4억 2천 40평대가 이제 5억대에 나왔죠. 자이 아파트입니다. 세종이 뭐 지금 뭐 집값 부분이 굉장히 혼조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세종은 일단 또 좀 신중해야 될 또 필요가 있고요. 84는 어떻든 4억대 101제곱은 5억대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24만 명이 몰려섰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뭐 쭈쭈 떴다 해가지고 뭐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뭐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뭐 기대할 수 있다 하는데, 글쎄요, 세종이 앞으로 얼마나 상승세를 그릴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뭐 계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예, 아무튼 뭐 내일 줍줍이 있다라는 건 뭐 참고는 하시고요. 딱 봐도 뭐 별로다 싶으면 바로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칼에 딱 잘라내셔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자, 그리고 서울에서 나온 곳 아이파크 있죠? 제기동 아이파크. 동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도 무순위 줍집 한 세대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이 백이동 1403호인데 5구제곱으로 나왔습니다. 5구제곱이 요새는 뭐 84제곱보다 훨씬 더 이 선호도가 높죠. 그래서 10억. 동대문에서 20평대 5구제곱이 10억이다. 역시 이게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 메리트가 별로 없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 아마 접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5구제곱 10억인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매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또 리스크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기동역 아이파크 9월 17일, 이거는 15일이 아니라 17일 날 이제 접수를 받게 되는데 5구제곱 한 세대. 그래도 뭐 나는 꼭 뭐 서울 신축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네, 워낙에 지금 부동산 시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제 공공 분양 다음 주에 또 윤곽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증산 4구역이 삼성과 니엘 ENC와 손을 잡고 도심복합 사업 이제 분양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사업비가 이제 거의 한 4조 정도에 이르는 뭐 초대형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단지도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뭐 스카이라인을 잘 형성을 할 것 같고요. 뭐 일단 증산동 쪽에 있다고 하지만 이 마포 생활권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상암동 쪽 이 방송사가 있는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하고 굉장히 한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같은 생활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41층 굉장히 공급 규모가 크죠. 3,574세대 3,500세대를 쏟아놓기 때문에 공공분양 2,425가구, 이익공영 717가구 요거에 이제 관심을 둘 수가 있고 통합 공공임대 432세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상암동 생활권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도심 공공복합사업 증산역과 또 가깝고요. 마포 생활권하고 굉장히 좀 밀착돼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 증산 4구역 외에 쌍문역 그리고 방학역 쪽 또 도심복합 사업이 굉장히 속도면에서 힘을 내고 있는데 일단은 쌍문 서측 신길 2구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길 2지구는 1332가구 여기도 이제 증산 4구역 3400가구 그리고 신길 2구역 1332가구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또 세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도 이익공유형 그리고 뭐 장기전세 등등 지분 적립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좀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쌍문서 측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1404세대입니다. 공공분양 884, 이익공유형 281, 공공임대 239가구. 여기서 더 쪼개가지고 아마 장기전세나 지분 적립도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쌍문서 측도 뭐 굉장히 입지가 좋죠. 쌍문역하고 뭐 굉장히 가깝습니다. 엎어지면 뭐 코 닿을 때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신길 2구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길 2주고 1332가구. 여기도 뭐 신길 뉴타운하고 딱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길 2구역 도심 공공복합사업 신길역과 영등포역을 딱 끼고 있네요.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도심 공공복합사업들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진입하는 데는 굉장히 저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방학역 도심복합사업 여기도 뭐 거의 랜드마크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도 420세대 1000세대 이하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뭐 속도면에서 굉장히 빠르니까 여기도 뭐 시공자 이미 두산건설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 굉장히 또 가까운 방학역하고 붙어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개인의 어떤 연체율 특별히 금리 부분이 그닥 뭐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조정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고금리에 물려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는 순간에 그냥 휙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신 후에 조금씩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다음 주에 뭐 금리가 한 19%, 20% 정도로 다시 세팅이 되면 이거 어마무시한 초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금리를 좀 피해가면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빠브라보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